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하고도 11월 7일 한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 시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야, 벌써 11월이에요. 11월. 우와, 진짜 빨리 가네, 날입니다. 진짜. 네. 와, 불과 얼마 전까지 더웠다가 갑자기 추워졌다가 추위에 막 몸살을 앓다가 오늘 날짜를 딱 보니까 벌써 11월로 꺾였네요. 이게 확실히 이게 계절이 무서운 것 같아요. 11월 되니까 또 춥다고 추워지네. 그러니까. 날씨 쌀쌀해지니까 살짝 좀 공포감. 난 이 겨울철에 힘들었던 적들이 좀 있어가지고 쌀쌀한 이 기운 맞으면 살짝 불안한 이런 게. 이게 옛날에 우리 금융위기 왔을 때 2008년도도 그 왔을 때 11월 달에 막 그 찬바람 맞으면서 집 창밖을 보면서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야 되나 막 그랬던 기억이 이 또 자꾸 그런 느낌이 딱 오면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야. 또 그런 거 아닐까. 그렇구나. 이번에는 절대 그렇게 힘든 시절이 오면 안 되는데. 그래. 나라는 힘들어도 나는 힘들지 말아야 되는데. 뭐 이제 이런 찬바람 부니까 훅 겁나네. 그렇구나. 네. 우리는 또 요새 공인중개사 시험 봤잖아요. 또 드디어. 그렇죠. 근데 엄청 어려웠대요. 이 사람이 많이 지원하면 엄청 어려워지고 맞아. 좀 덜 지원하면 좀 쉬워지고 이게 접수된 거 보고 난이도 조절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아. 출제위원들이. 그런 거 같아. 엄청 어려웠대요. 듣도 보도 못한 얘기가 시험 문제에 쏟아져 나왔다고. 뭐 떨어뜨리려고 일부러 작정한 거지. 출제 안 됐던 그런 거 꼬아가지고 그냥 많이 냈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또 내년 준비하기로 했으니까 열심히 머리를 쌓아봐야 되겠죠? 오늘 별별 수다도 내년 준비 어떻게 하셔야 될지 생각 좀 해보시고 그리고 들으셔야 될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당에서요, 전세기간 최대 6년으로 만들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개발부 신설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세 가지 얘기가 나와요. 전세난 후유증에 동시다발 대책을 발표를 했고요. 또 하겠답니다. 되레시장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 거래 감독원 법안도 드디어 발의한다고 합니다. 개인 대출 그리고 세금 모두 들여다보겠다라는 얘기. 자, 그다음에 또 이 대표는 부동산 정책 일원화를 추진하겠다. 그래서 정부 조직에 아예 청이 아니라 부를 신설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이야기였던 전세난 후유증과 관련돼서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임차인의 거주기간을 현행 최대 4년이었죠. 6년으로 늘리는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2년인 기본 임대차 전세 기간이 2+2로 4년까지 늘어난 데 이어서 이를 늘려서 또 3+3으로 해서 최대 6년으로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또 거래 감독원에 대한 이야기가 말만 있다가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전반을 상시 감시하고 담합, 허위거래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적발해서 부동산 계약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겠다라는 의도인데요. 올 8월 문재인 대통령이 설립을 지시하고 9월 정부가 공식적으로 설치 계획을 밝혔는데 이를 입법을 본격화하겠다는 겁니다. 당초 정부가 추진한 대로 감독원의 개인 대출 계좌 정보나 과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데 다만 우려했던 개인 계좌 추적권은 빼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이를 조사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또 더불어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부동산 계약을 온라인 서명으로 체결하는 전자계약을 의무화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얘기입니다. 부동산 감독청을 뛰어넘어서 아예 부동산 감독부를 만들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시장 개입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시장에 좋은 영향도 물론 있겠지만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이 기사 보고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원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시장에 개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을 없애놓고 시장을 어쩌겠다고 왜 자꾸 그래. 시장을 자꾸 축소시키고 없애는 정책들을 계속 내면서. 지금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일단 3+3 얘기 먼저 하면 일단 지금 임대차 보호법이 2년. 네. 1년 계약해도 2년은 무조건 그렇죠. 주장할 수 있고, 7개월 계약해도 2년 주장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걸 이제 3년까지 늘려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번 더 계약갱신 청구를 3년까지 더 쓸 수 있게끔 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네, 말들 나오죠. 아예 그냥 전 사회를 압살하려는 그런 정책이다. 그리고 누가 이진우 기자님께서 이런 표현 썼어요. 이거는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 전세를 아예 없애는 그런 대책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준 게 뭐냐면 응급실에 의사한테 환자가 오면 3시간 안에는 무조건 진료를 해야 되고 한 번 진료를 보면 3시간 동안은 진료를 무조건 봐줘야 된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일단 의사 앞에 가면 그 의사 앞에 가면 환자는 행복해. 왜? 3시간 안에 진료 무조건 봐줘야 되고 그 다음에 3시간 동안 진료를 섬세하게 봐주니까 그 환자는 행복하지. 근데 그렇게 6시간 동안 붙잡게 되면 그 의사 앞에 가지 못한 환자들은 그 밖에서 아주 난리가 나는 거죠. 지금 3+3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혜택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그 기간 동안 6년간 해피할 수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바깥쪽 시장은 지금 아작나고 작살이 나는 거죠. 뭐 요번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그 말씀 하셨던데 뭐 그 내용도 망언이네 어쩌네 저쩌네 말이 많지만 그분도 말씀하신 게 지금 전세가 문제가 되는 게 이 지금 임대차 입법하고 나니까 신규 계약들에서 문제가 생긴다. 계약갱신 요구 때문에 새로 매물이 안 나오는 게 이러면서 공급이 줄어드는 문제가 지금 있다는 거 인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책이 이렇게 맞는 거야. 3+3은 그걸 더 강화하겠다는 거죠. 이게 전세난 해결에 도움이 돼? 그러니까. 대가리 총 맞은 거지.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 진짜.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전세 매물을 공급하려면 이런 상황에서 전세 매물 공급을 늘리려면 임대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게 아니라 1년으로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에 맞는 대책이다. 왜냐하면 2년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1년밖에 못 사니까 매물이 나오잖아. 매물이 나오면서 물건들이 여러 개가 나오니까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겠지. 신규 계약권은. 그렇게 시장이 가야 되는 건데 그건 또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적어도 반대로 3+3 있다는 소리는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런 비판이 거세게 있고 저도 동의한다. 근데 이건 뭐 이제 할 건지 어쩔 건지 모르겠지만 뭐 가봐. 어디까지 가는지 가보. 3+3 하냐. 그냥 5+5 하지. 할 거. 기왕할 거. 임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네. 그니까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기보단 너무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이게 임대인 입장이랑 임차인 입장이 있는데 왜 정책들을 다 임차인 입장에서만 봐서 임대인들은 그렇게 임대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할지가 빤히 보이는데 임차인 입장에서 시장을 보며 정책을 만드니까 중요한 우선순위 포인트가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엇박자가 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준희 기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을 보고 이거는 맞는 말이다. 이 명문입니다. 추천을 했는데 명문입니다. 댓글은 안 달았네. 나중에 좀 세 줄 요약을 해서 공유를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본 글이라 아직 못했어요. 이제 오늘 저녁에 좀 해야겠다. 이제 그게 하나고요. 네. 나머지 아까 부동산거래감독원 법안은 이거는 이제 국토부 산하 소속 기관으로 만든다 그랬고 뭐 할 수 있는 범위 빠지는 것들 해서 요번에 이제 이게 법률 별도로 이게 부서진법이랑은 다른 건가요? 별도 다르죠. 신설 법률이죠. 그렇죠. 근데 무슨 서비스 선진화법 이름이 붙었던데 그 법률에 따라서 아무튼 두게 되는 어떤 기관으로 되어 있고 할 수 있는 일들 얘기하면서 뭐 이거는 계속 했던 얘기니까 그렇죠. 뭐 가는 거고 그 이외에 이제 그 내용 하나 있었죠. 부동산 계약을 서명으로, 그러니까 전자계약을 의무화하는 지역을 이제 하게끔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아직 어느 지역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전자계약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주체. 그러니까 공공기관하고 할 때는 무조건 전자계약을 해야 된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체들이 일단은 좀 정해지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원래 언급이 있었던 게 투기과열지구 안에서는 전자계약을 무조건 해야 된다. 근데 전자계약을 한다는 게
이게 지금 확 무조건 강제할 수 없는 게 뭐냐면 환경이 그렇잖아요. 아, 그럼 나는 수기로밖에 모르고 이런 거 모르는데 전자계약을 할 수 있을 만한 전자인증 설명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계약이 침해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확대는 못했는데 필요에 따라서 이제 확대를 하겠다.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을 두겠다. 이제 살짝 발을 걸치는 이참에 이렇게 걸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자꾸 이 짓을 하냐? 이거 전자계약이랑 네. 부동산 안정화랑 뭐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제 상관이 있지. 왜요? 뭐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그렇지. 거죠. 이제 신고를 하면 30일 이내 신고하는 건데 전자계약을 하면 계약함과 동시에 신고가 되니까 그때그때 바로바로 이 자료들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실제 이렇게 계약이 움직이고 있구나를 한 달도 기니까 그걸 전자계약을 봐가면서 그때그때 실시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계약의 정보를 공공에서 좀 빨리 보고 싶다. 이제 이런 의지에 따라서 하겠다는 건데 좀 당장은 좀 그런 허들들이 있어서 본인 인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들이 있어서 어떻게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그 첫발은 요번에 포함시키려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일단 첫 번째 내용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전세가 안정화되는 게 4년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구나. 다시 얘기하면 전세난민이 4년 뒤에도 계속 나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6년까지 늘리려고 벌써부터 움직이는 거 아니냐. 오히려 더 불안하더라고요.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그런 생각을 또 하나 했었고요. 또 두 번째 전자계약 관련된 얘기는 제가 그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전자계약 그 교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점과 단점 너무 잘 알거든요. 문제점, 단점 뭔데?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는 무조건 태블릿 PC가 있어야 돼요. 네, 확인 설명을 제대로 해주려면. 그래서 태블릿 PC가 뭐 1, 2만 원도 아니고 말이야. 그거를 사야 계약을 할 수 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 또 하나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있는 사람만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받아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 명의로 전화 쓰면 안 되는. 그렇죠. 그래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좋아진 건 뭐냐면 정부의 뭐 토지대장이나 뭐 토지연계허가나 뭐 이런 공적 정보에 대한 내용을 자동으로 불러와요. 그래서 계약을 입력하는데 굉장히 수월하다. 이렇게 강조들을 하고 있는데 안 맞는 게 있어요. 그거 고치지도 못하잖아. 아니,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로 어떻게 고쳐? 다 그냥 들어가서 클릭해서 수정해서 넣으면 돼요. 들어가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중 작업이라는 거지. 그렇지.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DB가 엉켜있다는 얘기인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 DB가 엉켜있어서 수기로 수작업하는 건데 결국은 그러면 신고를 해도 DB가 엉켜있으니까 글로 안 가고 엉켜서 가겠네. 글쎄 그건 모르겠어. 아무튼 그런 얘기가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런 게 있어요. 또 취득세 같은 경우에 계산을 하도록 자동 계산 버튼이 있거든요. 누르잖아요. 그러면 다 무주택자여야 돼, 이거. 계산 서식이, 네, 지금 현행 법이 개정된 지가 언젠데 말이야. 그 시스템이 법률을, 난 3주택자인데요. 그리고 선택을 못해. 조정 대상 지역이랑 이런 거랑 나는 3주택이지만 여기는 비규제 지역이니까 세율이 얼마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그 시스템, 전자계약 시스템이 법을 복잡하게 만들어. 그리고 또 이용하는 중개업자가 해설을 설명을 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또 복잡하냐면 현행 법률이 그렇다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는데 계약서 작성은 컴퓨터로 해요. 사인은 태블릿으로 받아요. 프린트는 컴퓨터에서 해요. 왔다 갔다 정신이 없는 거예요. 물론 좋은 건 있어요. 뭐 이렇게 계약이 체결될 때 서명하라고 이제 문자도 가지고 계약 썼다고 알려주고 이런 문자 알림 서비스 이런 것들은 제공이 되는데 이제 그런 식의 문제점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거네. 공공이 정부가 거래되는 거래 사례를 조금 빨리 알겠다고 너무 많은 사람을 귀찮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딱 그 짝인데? 어차피 한 달 안에 신고하라고 했으면 해서 받아가면 되는 거지. 그것 좀 더 보겠다고 태블릿 PC에 왔다 갔다 해. 장난 아니야. 아니 계약 자율의 원칙이 있는데 그럼. 그냥 계약서 쓰면 되지. 뭘. 거기다 또 황당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내도록 돼 있잖아요. 네. 그건 또 실거래가 신고 사이트 가서 또 해야 돼요. 그것도 별도야. 이게 도대체 이거 뭘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뭐 갑작스럽게 실거래가 제도 도입했을 때 2006년도에도 당분간 혼란이 있었어요. 물론 혼란이 예상이 되면 치유하고 가면 되죠. 지금 문제 많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뭐 써먹을 생각만 해. 어떻게 해서든 자기한테 유리하게끔. 이제 일머리 없는 사람들이 일을 자꾸 만들어가면서 세상을 복잡하게 꼬아놓고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원인은 다른 데 있는데 자꾸 이상한 걸로 그렇게 좀 더 거래 사례가 빨리 이 거래가 얼마에 됐는지 전자계약 봐서 빨리 알면 대응을 빨리 낼 수 있어? 내가 볼 때 그것도 아니고 막 푸는 대책이 지금 이 엉터리로 3+3 이딴 거나 하고 있는데 아니 머리 두통이 났는데 무좀약 갖다 대는 수준이면서 참 그렇잖아요. 진짜 큰일입니다. 말 안 들어. 거기다가 사실 공인중개사들이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협조를 안 하니까 강제하는 건데 그럼 귀를 기울여서 왜 협조 안 하는 거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는 간단해요. 개인이 전자계약 체결해버리면 끝이거든요. 중개사가 일 다 했는데 본인이 가가지고 개인이 전자계약으로 써버리는 거예요. 지금이야 계약서 쓰는 거 자체가 쉽지 않으니까 까다로우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 뭐 개인이 가서 입력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뭐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거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그래서 중개사들은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중개사만 할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식의 요청들이 있어 왔으나 여지없이 묵살당했다라는 거. 그래놓고 지금 이제 법으로 입법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의무화시키겠다. 이거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닌가? 뭐 아무튼 지역 어떻게 확대할 건지 이런 거는 상황 봐가면서 조절할 것 같긴 해요. 자, 부동산 감독청을 뛰어넘어 부를 신설하겠다. 이거는 왜 이렇게 일을 키우냐? 국토부가 일을 잘하나 보지. 하나 더 만들어주려고. 네. 아무튼 참 어디로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목적지 잃지 마시고 네, 잘 한번 가보시고요. 어쨌든 뭐 선거 때 결과 나오겠지 뭐. 자, 두 번째 이야기 갈게요. 폭증하는 임대차 민원입니다. 기존 세입자도 발 뻗고 못 잔다라는 얘기인데요. 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세임대차법이 시행된 7월 3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이루어진 전월세 관련 상담이요. 25,251건으로 작년 기간보다 무려 42.2% 증가했다고 합니다. 9월, 10월 연속 높은 상담 건수를 기록 중인데요. 임대차 기간 관련 문의가 작년보다 4배 이상 크게 늘었고요. 계약갱신 청구권이 시행된 문제 원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같은 기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신청은 423건이었고요. 이 가운데 임대차 갱신 및 종료 관련 신청은 43건으로 작년보다 10배 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합의에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분쟁 조정 신청은 131건이 되었으나 약 15%, 즉 20건만 조정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자, 만약 이렇게 조정에 성공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소송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입장이에요. 정부는 기존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국토부도 역시 지난달 설명 자료를 통해서 분쟁 관련 민원 상담 건수가 제도 도입 초기에 비해 많이 감소하는 추세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진짜 안정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느끼는지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는 굉장히 혼란했죠. 왜? 뭐 법률 문장 몇 개 나오고 띨룩 나오고 이런 뜻으로 만들었습니다. 해설서 한참 뒤에 나오고 그것도 또 문제가 있으니까 말 바꿔서 또 나오고 그래서 사실 쟁점되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저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를 엄청 물어봤고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국토부가 생각하고 있는 법무부가 생각하고 있는 레퍼런스들 답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게 나왔으니까 그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따져서 이제 그렇죠. 미리미리 판단. 질문도 안 하는 거지. 이제 판단해서 이제 행동들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민원은 줄어드는 게 맞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사실 재판부에서 판단되어야 될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딴 법 모르겠다. 법률에 써줬냐? 니들이 그렇게 해석한 거지. 나는 그 해석 받아들일 수 없다. 한번 따져보자.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송 통해서
누가 옳은지 답을 구해보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판례들이 나오면서 이제 좀 애매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겠죠. 그렇죠. 이제 뭐 그런 과정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봤던 기사 중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그래서 이제 이런 비슷한 이 구조공단의 조정 사례를 소개한 기사가 조선일보에 났어요. 내용은 어떤 거였냐면 세입자랑 임대인이랑 협의를 했어. 기존 전세 금액보다 전세가 하도 많이 올라서 9,500만 원 올려주기로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오케이가 돼서 끝냈어. 근데 법이 바뀐 거야. 그치.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10월 만료였는데 바뀐 법 적용되네. 아이코 주인 양반 주인 양반 안 그랬겠지. 아유 저기 죄송한데 이번에 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돼서 제가 그 혜택을 보게 됐네요. 그래서 저는 5% 이내만 올리고 계약갱신 요구권을 쓰고 싶어요. 이렇게 보낸 거야. 그때 임대인이 야 너 엊그저께까지 9,500 올려준댔잖아. 그거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임대인은 뭐라 그랬겠어요? 빤하죠. 아이고 나도 그 집에 마침 들어가서 살려고 그랬는데 계약갱신을 거절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낸 거야. 이제 세입자가 어쨌겠어요. 이제 쫓겨나게 생긴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거를 이제 법률구조공단에다가 이제 조정을 신청한 거야. 임대인도 조정을 하자고 했나 봐요. 받아들였는데 조정이 어떻게 됐냐면 임차인한테는 너 지금 올려주고 5% 넘겨서 올려주고 2년 뒤에 계약 갱신을 요구권을 한 번 더 쓸 수도 있어. 또는 지금 5% 이내로 쓰고 그냥 2년 살다 나가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임대인한테는 직접 들어가서 거주하는 걸로 해서 계약갱신 요구 거절 가능하세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놓으시고 남한테 팔거나 또는 세를 놓거나 하시게 되면 이제 임대차법에서 세를 놓게 되면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손해배상 의무가 있고 만약에 파시게 되면 민법에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약간 겁을 준 거지. 그러니까 조정을 해준 거지. 조정이네. 그랬더니 임대인도 사실은 내가 꼭 들어갈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고 왜냐면 9,500 올려준다고 그랬었잖아. 그렇게 했었잖아. 들어가는 것까지는 조금 버거우니까 그래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6천만 원 올려주는 걸로 조정이 성공했대요. 와, 짝짝짝짝. 근데 5%를 초과해서 올려받은 거니까 세입자는 2년 뒤에 계약갱신 요구권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조정은 누구한테 유리한 조정이었는가? 임차인한테 유리한 조정이 된 거죠. 만약에 이 고지고대로 원칙을 따르고 원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나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하는 임대인이었다라고 하면 무슨 소리야. 나는 이 9,000 올릴 거면 9,500으로 올려서 그 다음 네가 2년 뒤 계약갱신 요구권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소송을 가는 임대인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있죠. 예, 여기는 그냥 임대인들 3,000만 원 그거 3,500만 원 덜 받은 셈 치고 다음에는 그냥 5% 올리고 맙시다. 뭐 이제 이렇게 됐지만, 예, 그렇게 됐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거지. 제가 생각할 때는 조정이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 이게 감정 싸움으로 가거나 이렇게 되면 이렇게 조정하세요. 했을 때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실제로 보니까 뭐 조정이 15%만 성공했다면서요. 그렇죠. 다 조정 안 된 거 아니야?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문자 주고 오고 받고 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이제 갈 때만 그렇게 가는 거야. 이놈 새끼 봐라. 나랑 말할 때랑 틀려지네. 아니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뻣뻣하게 구세요? 저는 법에서 할 수 있다는 거. 뭐라고? 법 좋아. 나도 법대로 거의 이렇게 거의 목소리 진짜 사소한 거 가지고 이렇게 가잖아요. 맞아요. 이제 지금 그런 이게 커지겠어. 변호사들만 좋겠어.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얘기를 싹 바꾸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쟁 조정 신청해서 85%가 조정에 실패했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렇지. 네. 그럼 마치 뭐 이렇게 조정이 뭔가 답이 있는 것처럼. 맞아. 이게 그 제목을 바꿔야겠다. 아니, 그 내용을 기사네요. 분쟁 조정 신청에서 85%가 조정에 실패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사실 요번에 한편으로 네. 막 보도자료 엄청 뿌린 게 뭐냐면 전국에 요 조정위원회,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6개 신설해서 가서 하시면 됩니다. 막 어디 가면 어느 지역에는 어디에 있고 막 이런 거 홍보하는 기사 나왔거든. 거기 가시면
85%가 실패합니다. 거의 그거랑 맞물리는 얘기잖아. 그렇죠. 똑같은 얘기인 거거든요. 그치. 그래서 일단은 분쟁조정위원회 기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 같다. 근데 이 조정하시는 분들도 되게 답답하실 것 같아. 일단 일자리니까 와서 앉아 있는데 그렇잖아요. 전혀 딴 얘기하고 있잖아. 그렇죠. 합의가 될 만한 수준에 이렇게 얘기를 해보시죠. 해보더라도 서로 이 감정 고일 상이 있는 사람들 해보려고 하다가 아예 나도 모르겠다. 뭐 스트레스 받고 되게 힘든 직업이 아닐까. 그렇죠. 차라리 그냥 소송으로 가면 판사님은 어쨌거나 정해줘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게 직업이니까. 조정은 좀 협의니까 별개의 문제니까. 법원과 소송할 때도 이제 협의를 안 하고 소송에 협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협의하지 않고 소송에 갔을 경우에는 이제 판사님께서 조정실에 보내거든요. 협의하라고. 근데 거기에서도 똑같을 것 같아요. 제대로 협의돼서 나오는 케이스는 없거든요. 근데 얘는 의무는 아니란 말이죠. 이게 그죠? 제가 해보면 저도 소송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소송까지 간다는 게 일단 감정이 끝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협의나 좋은 마음으로 얘기할 게 없기 때문에 소송 간다 이런 거야. 그래서 내가 뭐 이런 어떤 괜히 더 약간 내가 좀 꿀리는데 이런 느낌이 잡고서는 조정이 잘 가기가 냉정하게 그렇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니까. 감정이 틀어져서 있는 상황이라.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지금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얘기가 나온 건지 아니면 민원 안정화를 목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건지 그것도 헷갈려요. 지금 보면 궁극의 목적은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발효된 법이 문제를 일으켜서 민원이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하는 건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생기고 나서 정말 시장은 안정화가 됐을까? 임대차 시장 안정화가 됐을까? 라고 볼 때 현재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딱히 답이 없으니까 그런 선택을 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지난주에 원래 임대차 대책 내놓네 어쩔 때 안 내놨잖아요. 뭐 안 내놨지. 그리고 나서 얘기 나오는 것도 쓸 대책이 없다. 뭐 이런 기사들 나오고 있고. 없지. 지금 실수 똘똘이 한 채 정책이 지금 전세 매물을 없애는, 임대 매물을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건 더 심화될 건데 지금 왜냐하면 지금 실수요자 대책들로 인해서 아직 좀 작동 안 한 애들 이런 엊그저께 아기곰님께서 힐스테이트 쪽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왜 지금 전세 문제가 발생하는가. 전세 가격이 오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오르는 거는 쫓아오는 거고, 사실 문제는 전세 매물이 없어지는 게 문제. 없어지는데 수요가 있으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지. 매물이 없어지는 이유, 8가지 써서 내놨는데, 그것 중에 일부 지금 끝난 게 있고, 앞으로부터 도래할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게 생기면 더 심화되는 거야. 매물이 없어지는데, 찾는 사람은 있고 당연히 가격은 오르지. 표현을 뭐라고 하셨냐면 정부 당국자들이 나와서 아궁이에 전세 당국자들이 20년 전에 임대차 보호법 만들 때 2년으로 의무화할 때도 한 몇 달 뒤에는 안정화되었다. 요번에도 임대차 입법 만들고 나서 몇 달 뒤면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너무 무책임한 얘기를 한 거죠. 왜? 지금은 아궁이에 계속 땔감을 집어넣고 있으면서 아궁이의 불이 곧 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딴 소리 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실수요자 대책한다고 하면서 전세 매물을 없애는 아궁이에 계속 불은 떼고 있잖아. 매물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없잖아. 아까 지금 3+3은 아궁이가 아니라 기름 들어붙는 거지. 그런 상황이란 거예요. 아니 문제의 원인에 대한 파악 직시도 안 하고 왜 자꾸 세입자 입장에서 이상한 돈만 끄집어내가지고 이 일부 세입자는 좋을 수 있지만 나머지 세입자는 밀려나가지고 설 자리가 없어서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그래서 요새 이제 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 이게 표 계산에 의한 정책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유튜브에 댓글로 많이 올라오는데 무능하거나 무책임하거나 아무튼 둘 중 하나는 하는 거야.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볼게요. 전세난의 심각성이 지금 지방시장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방의 중저가 아파트들도 들썩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지난주 전국 아파트 값이 0.17% 올랐다고 합니다. 6.17 대책 이후에 4개월 만에 최고의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포, 파주, 고양 등으로 풍선 효과가 지속되고 있고요. 지방은 8년 4개월 만에 최대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 경우에는 전세가, 매매가 동반 상승한다는 거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 넘어가겠고요. 자, 거기에 따라서도 강남구가 전주보다 하락했지만 중랑구, 강북구, 노원구 아파트는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감정원에서는요, 고가 재건축 단지는 관망세를 보이며 집값이 내렸지만 중저가 단지들은 전세 물량이 부족한 영향으로 가격이 올랐다라고 분석을 했대요. 전세를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주택 매수에 나서면서 서울 집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여졌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서울 인근으로 확대되면서 경기 김포, 파주, 고양, 덕양, 용인시 기흥 이런 곳에 집값이 크게 올렸다고 합니다. 지방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매 가격 지수가 0.23% 올라가면서 2012년 6월 이후 8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고 하는데요. 부산, 대구, 대전의 상승세가 가파르게 올랐다고 합니다. 지방 아파트의 전세 가격 역시도 일주일보다 상승폭이 커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어쨌든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매 가격이 올라갔는데, 일단 강남 지역보다는 주변으로 퍼져서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현재 가격 상승 분위기가 또다시 우리가 잠깐 잊혀졌던 풍선 효과에 의해서 상승되는 분위기로 반전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자, 이런 가격 상승 분위기가 혹시라도 반전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거 있을까요? 참 몰라, 그거. 그냥 상황이 그렇다더라만 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전세도, 지방 전세도 많이 오르고 있고, 여기저기 많이 오르고 있고, 특히 지방 매매가 상승률이 되게 가파른 편이에요. 퍼센트를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좀 안정세인 건 맞아요. 강남 같은 경우, 강남권은 좀 눌렸고, 강남 안에서도 덜 올랐던 지역, 노도강, 금강구 이런 데들은 여전히 오르면서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고, 임대도 많이 오르고 있고, 근데 특히 경기라든가 지방 쪽들이 매매고 전세고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코로나도 어떻게 이기지 못한, 코로나가 누르지 못한, 그렇지. 지금 대한민국의 집값인 상황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강의를 요새 여기저기 지방을 다니는데 지방 분위기 장난 아니더라고요. 어우, 막 엄청 뜨겁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방송하는 지역이 서울 강남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는 조용하거든요. 거래가 근근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내용은 들려요. 근데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엄청 뜨겁더라고요. 반면에 또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난리도 아니래요. 8월 이후에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계약한 게 없다고 합니다. 네. 많이 올랐어. 너무 많이 올라서 15억을 돌파했대요. 네.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다른 데는 어떠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또 울산 지역도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지금 막 폭발 직전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물건 찾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또 어떤 지역들은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막상 대표적인 케이스가 제주도 같은 케이스인데요. 여기는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주도에 살고 싶어서 갔는데 먹고 살 거리가 없어서 다시 돌아오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산업 기반이 없다. 그런데 사실 대도시를 건강이 무너졌지. 자, 그래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는 건 사실인데, 또 마땅하게 먹고 살 거리가 없는 데들은 여전히 또 어려운 지역들도 있는 것들이 보여줘요.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약간 삐딱한 생각을 어저께 자기 전에 잠깐 했는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삐딱한 생각이라고.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거기 아파트는 결국은 공무원들 위주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기획도 있잖아요. 공무원들 월급이 많은 것보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다 받아주는 거 아닐까? 라는 삐딱한 생각을 잠깐 해봤었습니다만, 아무튼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왜 얘기했어, 삐딱하다고. 자, 다음 거예요. 자,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금융당국 부채 한도 DSR에 전세금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서민 무주택자가 적은 비용을 부담해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착한 제도가 전세.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소수의 다주택자의 집값을 올리는 투기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갭투자가
이용되고 있고요. 그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대투자로 활용되는 것들이 전 주택담보대출로 전세로 사는 집의 전세자금 대출을 금지해서 주택 구입을 막자 이번에는 전세금을 마구잡이로 올리는 이상 신호가 포착됐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무려 500조 원이나 된대요. 국내 전세 시장에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로 받은 보증금의 합계가 500조 원이다라고 추산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금액은 아니죠. 아무래도 확인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확인하자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전월세 신고제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전세금이 제도권 전체 가계부채 절반이 육박한다고 합니다. 가계부채가요 957조 9천억인데요.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이 무려 702조 5천억 즉 73.3%를 차지한다고 해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정치권에서는요 전세금을 DSR을 포함시켜서 규제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뭐 충분히 타당성 있는 얘기들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빚을 내서 투자한 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7.9%고 이중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이 절반 이상인 51.6%에 달한다고 합니다. 평균 대출 금액도요. 담보대출은 8,882만 원인데요. 신용대출이 무려 2,296만 원이고요. 이 중 3분의 1은 부동산 투자에 쏠렸다라고 합니다. 전세가율이 올라가는 것도 문제인데요. 수도권 일부에서 전세값이 급등해서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갭 투자가 가능한 사태가 다시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남양주 진건읍의 진건세아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저가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갭 투자가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전세값이 10% 하락할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32,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세입자 전세금이 내려가면 이제 임대인들이 굉장히 불리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 거기에 따라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 서울보증이 대위 변제한 전세금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늘어날 거다. 이런 예상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 HUG하고 SGI가 판매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결국은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자주택자가 부담해야 하는 손실을 공사가 떠안게 돼서 결국은 국민혈세로 이어진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결국은 요약해보면 그렇습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주택 매매와 같이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보겠다. 즉 소득 수준에 따라서 대출 금액 제한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당장 전세금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집 구할 방법이 없어지는데 괜찮을지 또 이렇게 DSR을 전세제도에도 전세자금 대출에도 포함시키는 것이 과연 실행 가능한 제도인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의 반응을 떠보려고 슬쩍 던져본 내용인 건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소장님은? 왜 전세금을 DSR에 포함하고자 할까요? 왜 이런 정책을 내놓는 거야? 일단은 그 대출을 많이 받지 말라는 거죠. 대출을 많이 받지 말라는 이유는 뭐야? 나중에 가서 상환을 다 못할까? 그런 우려 때문에? 아닌가? 은행 입장에서 보면 그런 포지션이 맞는데 전세 대출 금액이 늘어나는 전세 대출 금액 늘어나는 총량을 줄이고 싶으니까 DSR까지도 넣어서 전세자금 대출 규모를 줄이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세자금 대출을 왜 써요? 그거 왜 없으니까. 그거 왜 나한테 물어? 네. 아니, 그러니까 결국 그거잖아요. 전세자금 대출을 쓰는 이유는 좋은 집에 살고 싶은데 전세보증금을 내 돈으로 낼 능력은 안 되고 대출해준다고 하니까 쓴 거 아니에요, 은행에서. 근데 그거를 제한해. 전세를 예전처럼 높게 못 줘. 전세 규모는 줄겠죠. 그러면 전세금을 그만큼 못 받는 대신에 그 집 값이 내려가는 거, 그 집의 임대 가격이 내려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죠. 네. 결국 그만큼 줄어드는 만큼 월세를 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런 좋은 집에 살려면. 그러니까 두 가지 역할이겠죠. 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살려고 그랬는데, 거주하려고 그랬는데, 대출이 예전처럼 안 나오네. DSR 때문에. 에이씨. 그냥, 우리 눈높이에 맞는 이 동네 빌라 가서 살자. 그렇게. 할까?
하는 수요도 있을 거고 또 하나의 수요는 야 전세자금 대출 받으면 이자 80만 원인데 그냥 월세 100만 원짜리 이거 가자. 20만 원 더 내고 뭐 외식 한번 안 하고 외식 한번 안 한다는 셈 치면 되지 뭐. 뭐 이렇게 가자. 이러면서 우리 이 집에 사는 대신 앞으로 한 달에 외식은 없는 거야. 또는 뭐 몇 번으로 줄이는 거야. 이러면서 월세로 가거나. 두 가지 선택이겠죠. 그러겠죠. 예. 왜 이런 대책을 내느냐? 일단 전세 금액 늘어나는 거를 좀 줄이고 싶은 마음이신 거고, 그걸 DSR을 들고 와서 잡으시려는 거고,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한다? 좀 더 하향 지원하든가 주택을 아니면 월세의 비중을 높여서 주거의 질을 낮추지 않으려고 노력하거나 하거나 뭐 그렇게 대응했죠.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 보고 생각했던 거는 일단 뭐 짧게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 그래 자기 수준에 맞춰서 뭐 집을 살 때도 수준에 맞춰서 살 수 있게 하듯이 전세를 구할 때도 수준에 맞춰서 그래서 전세 보증금에 거품이 끼지 않게끔 규제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근데 그렇게 월세 좀 내시다 보면 나중에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제가 이제 그렇거든요. 사무실 월세를 내잖아요. 까먹으니까 그냥 연 단위로 내거든요. 월세야. 근데 1년치를 내. 그리고 1년 동안 까먹고 있어. 매달 언제 내는지. 왜냐하면 이게 매달 돈 나가는 날짜들이 너무 많으니까 월세까지 내니까 버거운 거야. 그래서 그냥 목돈 만들어서 내고 1년 이렇게 지금 있거든요. 그렇게 내다 보면 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사무실을 사고 싶어요. 이게 월세를 지금 벌써 낼 때가 됐구나. 10몇 년을 이렇게 계속 내다 보니 그 생각 진짜 된다니까. 이게 집사람한테도 여보 그냥 사무실을 사면 안 될까? 돈 능력되는 대로 사면 안 될까? 그냥 임대차 보호법 바뀌었다며. 앞으로 하면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며. 그냥 월세 내면서. 야, 내가 이제까지 10년 동안 낸 월세만 해도 얼마인지 알아? 이 돈이면 이자 해도 차라리 이자 내가 사서 이자를 내는 게 낫지. 이게 사서 이자를 내면 건물이 남잖아. 이 건물 나중에 애들한테 뭐 물려줄 수도 있고 뭐가 있잖아. 근데 지금 주고 난 월세는 이게 뭐 다 사라져버리고 물론 것 때문에 내가 돈 벌고 사무실에서 있긴 하지만 이 생각이 지금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주택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월세를 내느니 최대한 빨리 능력 범위하에서 집을 사야겠다. 월세를 많이 내면 그런 생각들로 매수 플러스 1 생기는 정책이네?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그런 거였어? 네. 그래서 월세 시장에 또 한편으로 생각된 거는 월세 시장이 가속화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마지막엔 들더라고요. 당장 실현이 가능할까? 이거 반발이 만만치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일단 들어요. 간 보겠지. 간 보다가 간 보다가 모르겠어요. 뭐 아무튼 막 온갖 쓸 수 있는 것들은 다 고려해 보시는 것 같아요. 일단 연장을 해야 되는 사람도 적용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또. 아이고 월세 살면 되지. 그러니까. 월세가 뭐 그런 망언들도 많이 있잖아. 월세가 자연스러운 거다. 뭐 이런. 아무튼 안타깝습니다. 이런 얘기를 꺼냈을 때는 이제 대책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전세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서든 눌러봐야 되겠다.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이 결국은 이렇게 툭 한번 던져보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 저는 실제 아닐까? 도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대출 규제 조화들 하시잖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글쎄. 안 할까요? 계산기 두들겨 봐야 될 걸 이것도.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자, 5번째 이야기를 할게요. 전월세 신고제 관련돼서 부작용 이야기가 점점 더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인데요. 자, 전월세 신고제 도입으로 자녀에게 고가 전세를 얻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편법 증여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전월세 신고제가 좋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오랫동안 전세를 살다가 이들이 주택 매수에 이 자금을 이용하는 사례를 줄이겠다라는 건데요. 반면에 이제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크게 3가지 부작용을 꼽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전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경우 대표적으로 최근에 어떤 아파트가
9억에서 10억 원 정도의 전세 가격을 유지하고 있대요. 그런데 같은 아파트의 면적을 갱신한 경우에는 상한세는 5%만 올린 6억 원에 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아파트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임대아파트겠죠. 자, 따라서 앞집은 9억 원에 전세를 놨다는데 재계약으로 3억 원가량 손해를 본 집주인이 인터폰 교체 네가 해라 같은 세입자에게 면박을 주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실제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래요. 두 번째 부작용은요.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서 특정 아파트 동호수의 전월세 가격이 임대사업자 물량이라 5% 증액 제한이 걸려있는 매물이라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해당 주택의 임차인들이 시간을 두고 줄서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 권리금 얹어줄 테니까 이사 나갈 계획이 있으면 연락 달라는 식의 거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임대주택 물량을 줄여서 전세난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세원이 노출돼서 월세 소득에 따른 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이 느는 것을 감안한다면 빈집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 또는 자제분들 이름으로 등록해놓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내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난 너무 오반데 이거. 뭘 부작용이야 이게. 왜? 난 좀 오반 것 같아요. 그래요? 첫 번째 얘기는 앞집은 9억에 났다는 걸 뭐 확인하면 이거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지. 그거 뭐 확인해야 하나? 그냥 실거래가 신고 가봐야지. 내가 갖고 있는 그치 실거래가 신고도 있고 그냥 우리 아파트 전세 임대 사업자 안 내면 또는 계약갱신 요구권 없을 상태에서는 얼마 넣을 수 있는지 왜 몰라. 매물만 보면 다 아는데. 이건 뭐 그 부작용이라고 얘기하기엔. 그러니까 야 내가 너무 싸게 계약갱신 해줬으니 인터폰 교체해라. 야, 이건 좀 솔직히 말해서 이 실거래가 신고 제도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말이 안 돼. 두 번째 얘기도 어쨌든 이때 이때잖아 지금. 아직 지금 시행도 안 했는데 뭘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이런 식의 차별을 느끼면서 계약갱신 관련해서 그렇죠. 하면서 그러니까 전세금을 못 올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전월세 시세 공개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이 네네. 아니다. 오케이. 그 얘기고. 네네. 두 번째도 이게 뭐 이 집은 임대사업자 낸 집이니까 또는 뭐 이제 얼마에 되었은 거래 사례들을 짚어가면 얘는 가격을 올릴 수 없는 집이니까 싸게 들어갈 수 있는 집이다. 알 수 있으면서 뭐 줄을 서고 한다 그랬는데 이게 왜 부작용이야. 그렇게라도 해서 정보를 캐내가지고 싸게 들어가고 남들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가서 정보의 비용이 곧 기회의 비용이고 이 지금 21세기는 정보의 싸움인데 정보가 공개된다. 이건 부작용이 아니지. 오케이. 권리금도 인정한다. 활용할 수 있어요. 이거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부동산 공부 왜 해요? 남들보다 지식 정보를 찾아서 좀 더 숨겨져 있는 걸 찾기.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부작용 아니다. 좋다. 세 번째,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어느 놈이 세원이 노출될까봐 집을 비워놓고 소득세 낼까봐 집을 비워놓을 수도 있겠지. 그런 놈이 얼마나 있겠어. 이것도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집이 비어있기 때문에 전세난이 더 부추겨진다? 집을 세를 놓고 월세를 내야지. 그 집을 세를 놓고 그거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지. 그게 투명한 거 아니야. 이 세 번째 얘기는 그거잖아요. 기존에는 전세를 놔서 사실 세금 내는 게 없었는데 이제 과세하겠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게 신고세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제까지 이 전세에 대해서 과세 안 하던 걸 이제 하게끔 했기 때문에 어차피 내야 되는 거야. 이게 신고를 통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부작용이 아니지. 아니 집을 비워놓는 사람 이것 때문에 이게 소득신고 잡힐까봐 집을 비워놔야겠다. 엄청 돈만 해야겠지. 근데 재산 때 보유세 많은 거 내고 집도 비워놓고 잘도 하겠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으나 그 사람이 현명한 이 시대의 경제인인지는 좀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얘기한 부작용 세 개를 다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할 수 없다. 좋습니다. 자, 일단은 각기 세 개를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아무튼 뭐 충분히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란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것을 우려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이제 신고하는 것 자체가 신고 까먹고 안 하고 뭐 하고 이런 어떤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하고 살아야 돼 규범이 아니라 사람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라 너희씨 앞으로 횡단보도 한 걸음만 앞에 가면 벌금 너희씨 앞으로 밥 먹을 때 숟가락질 한 번 하고 젓가락질 2번 하면 벌금. 네. 귀찮잖아. 네.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생기면서 나를 구속하게 되잖아. 뭐 피곤하지. 기자님이 그거 내용을 써줬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정보를 가져간다는 거는 신고의 의무를 지켜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다수가 피곤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남들을 피곤하게 하면서 이 법률을 만든 이유는 정보를 만들어서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야. 그걸 통해서 활용해서 쓰겠다는 거 아니야. 우리 정부 빅브라더께서. 그렇죠.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하잖아요. 이게 이제 빅데이터 얘기도 하고 빅데이터기도 하고 이게 돈의 흐름을 다 잡으려고 하는 거야. 이제 돈이 오가고 가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런 정보를 토대로 해서 통계도 내고 또 잘 활용하면 이득이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하겠죠. 그래서 막 제가 임대차 3법 관련해서 부작용 있는 이런 부분들 좀 이해가 있지만 이 임대차 신고제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투명한 거래 환경 이런 거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자, 6번째 이야기 볼게요. 자, 공공재개발은 후끈한데 공공재건축은 냉랭하다는 얘기입니다. 극심한 온도차가 왜 발생하는가? 인데요. 4일 마감된 공공재개발 공모에 62여 곳이 몰려서요. 우리가 가장 절실하다라고 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강남 대어들인 공공재건축은요. 거부감을 확실하게 드러냈습니다. 당정에서는 추가 인센티브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공공재개발은 우리 시청자분들께 잠깐 설명드리자면 LH공사나 SH공사 등이 공공이 재개발 사업에 직접 참여해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용적률 상향과 사업기간 단축 등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일반 분양 물량의 절반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해야 하는 건데요. 업계에서는요, 기부 체납비율이 높은 편임에도 공공재개발이 흥행할 수 있었던 비결로 주거 개선 여건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열망을 꼽는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되고요. 상대적으로 소셜 믹스에 대한 거부감도 낮은 것으로 소셜 믹스에 대한 거부감이 낮은 것도 경쟁률이 높았던 주요 이유 중에 하나로 꼽힌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셜 믹스라는 것은 임대아파트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기존 사업자는 오늘 12월에, 신규 사업자는 내년 3월에 확정 짓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반면 공공재건축은요, 관심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를 그대로 적용받아야 하는 데다가 내부적으로도 공공의 정비사업 개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매우 높다라고 합니다. 공공재건축의 사전 컨설팅을 신청한 곳이 총 15곳이었다라고 하는데, 하지만 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던 음마아파트 빠져나갔고요. 잠실 주공 5단지 빠져나갔고요. 세 번째 청량리동 미주아파트도 불참이 유력해진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당초 8.4 공급대책 발표 등을 통해서 공공재개발에서 2만호, 공공재건축에서 5만호를 추가로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었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공급의 계획이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주요 재건축 단지의 경우 공공 개입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조합원들이 상당수라서 여기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 강력한 기존 규제를 극복할 수 있는 이득이 없는 이상 흥행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다라고 이야기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공공 재개발은 관심이 업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공공 재건축은 관심이 다운 돼가면서 동시에 주택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하는데요. 자,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주택 공급에 빨간 불, 다 맞는 얘기인 건 같거든요. 왜 그러죠? 이게 지금? 어떤 영향이? 제가 이 이슈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 사람인데. 아우, 그렇구나. 네, 그렇죠. 네. 공공재개발도 사실은 할 필요 없어요. 공공재개발이 후끈이란 얘기는, 이거는 이 시대가 낳은 천극이에요. 어쩌면 비극이고. 자, 이 공공재개발은 열기가 높은데 공공재건축은 왜 냉랭하냐. 사실 이거는 조금 생각해봐야 되는 게 공공재개발을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냐? 서울시장님입니까? 아니죠. 서울시장님 없어.
누구야? 정부예요. 공공재개발의 말을 끄집어낸 거는 서울시. 그러니까 이 도시 기본계획으로 서울시 주거환경 도시 기본 그러니까 재개발 기본계획, 재건축 기본계획들을 수립하는 서울시가 이걸 끄집어낸 게 아니라 정부가 끄집어냈어요. 왜? 공급 대책으로. 서울 도시만의 주택을 넣어야겠는데 재개발을 활성화하라는 얘기를 서울시가 한 게 아니라 정부가 막 멱을 잡아 끌어 이만큼 올려놓은 거예요. 지금도 서울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정부가 흔들고 있어. 정부가 하고 있잖아요. LH가 나서서 사업 시행자도 하고 뭐 이러면서 하고 있잖아요. 이 의지는 사실 그래서 서울시의 의지가 아니에요. 뭐 서울시도 쫓아가고 있겠지만 그래서 내년에 서울시장 누가 될지 봐야 돼요. 자, 왜 사업지들은 공공재개발을 열광하면 한 60개 정도가 신청했다고 들었어요. 신청은 두 종류를 받았습니다. 기존에 정비 계획이 있어서 그냥 재개발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까지 또는 추진하고 있었지만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던 좀 사업 속도가 더 됐던 이 지역들이 공공재개발 신청한 곳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예 재개발 구역 계획이 없거나 또는 구역이 지정됐다 해제됐던 지역들 이 지역들이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기본 계획이 서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올해 연내 시범 사업지 발표한다 그랬고 안 서 있는 곳 해제 지역이나 이런 곳들은 내년 3월에 발표한다 그랬거든요. 이 시범 사업지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올해 내내 나올 건데 이걸 지금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기본 계획이 있는 지역들은 사실 공공재개발 안 해도 돼요. 그냥 재개발로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 가겠다라고 하는 지역들 중에 어떤 경우 있냐면 이 재개발 사업이 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주민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나는 재개발하기 싫어. 왜 자꾸 재개발한다고 그래? 확 동의 안 한다니까 오지 마. 저희 나쁜 새끼들이 저거 없애주세요. 소송하고 재개발 구역 빨리 해제해주세요. 소송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 그 재개발 구역 안에 큰 건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상가 월세 받고 있는 사람, 제일 위치에 좋은 거 갖고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은 재개발을 희망하지 않는 비율이 많아요. 그럼요. 이 사람들이 25% 이상이면 재개발 사업은 조합을 설립할 수가 없어서 갈 수가 없어요. 10년, 15년이 지났는데도 조합 설립이 안 돼. 이런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이런 지역에서 공공재개발을 희망하는 이유는 재개발 구역 지정이 안 돼서가 아니에요. 조합 설립이 안 되니까 조합을 우회하기 위해서 공공재개발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공공재개발은 동의율이 3분의 2야. 66.7%. 67% 동의만 받으면 한 33%가 반대를 해도 사업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우회하려고 공공재개발 가는 편법이죠. 저는 이거 나중에 문제 될 거라고 봐요. 이게 법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분명히 이렇게 사업 시행자를 LH나 SH로 넘겨서 또는 대행자를 해서 조합이 아닌 방식으로 갈 경우에 분명히 반대하는 분들은 태클을 걸 겁니다. 도시정비법에서는 조합을 설립해서 가는 이거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해서 나의 재산권이 침해당했다. 이거 때문에 이 공공재개발 사업 방식으로 가는 것은 위법하면 어쩌면 이게 뭐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몰라요. 그러나 사업이 가는 데 있어서 가려고 했으나 멱살을 잡고 소송으로 이렇게 끄집어 지연되는 그런 이 불안 요소들이 이런 사업지들에는 있어요. 요거 바라보고 지금 추진하는 구역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있고 또 하나 대부분의 열기 후끈한 사업지들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그냥 빌라촌이나 그냥 노후한 주택들이 있는 곳이나 옛날에 재개발 사업 하려고 하다가 우리 경기 안 좋아졌을 때 재개발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해제한 지역들 또는 서울시장님이 그 당시에 해제시킨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우리 이제 그때 못한 거 억울하니까 해야 돼.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냥 일반 재개발로는 너무 허들이 높아요. 지금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기본계획에 따른 주택 재개발구역 정비구역 지정 기준이 되게 허들이 높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 한 군데도 지정이 안 됐어. 근데 지금 그거를 이 서울시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했어요. 시장님 가시고 나서. 서울시장님 있을 때는 얘기 없다가 시장님 가시고 나서 한두 달 전에 얘기했어요. 이거 구역 지정 왜 안 하냐. 공공재개발 말고 왜 일반 재개발 안 하냐. 요즘 그래서 재개발 구역 지정을 좀 낮추기 위한 그런 부분 용역해가지고 고민한다 그랬거든요.
그냥 재개발을 다시 풀어주면 뭐하러 공공재개발해? 임대아파트 가득 져서 집 슬러만 되는데. 그러니까 이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의 기본 개념은 뭐냐면 용적률을 극한으로 끌어올려서 되게 빡빡하게 닭장처럼 집 지으면서 남는 거 용적률 더 받은 거 절반 이상은 공공으로 떼주고 나머지 우리가 먹겠다는 건데, 다시 말해서 서로 마주보는 집 만드는 거야. 빡빡하게. 그 집 일부는 다 나라가, 서울시가 갖고 있는 LH, SH가 갖고 있는 임대 아파트들이야. 우리 것도 아니야. 같이 써야 돼. 그러니까 내 땅을 그렇게 내놓으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성이 좋다 나쁘다 이거는 일시적인 거야. 내가 이 아파트 헐고 새로 지을 때 3천만 원 내야 될 거 2,500만 원만 낼 수 있어. 실질적으로 보면 2,500만 원만 내는 것도 아닐 수 있어. 3천만 원 똑같이 내야 되는 경우일 수도 있어. 왜냐하면 이 서울시나 이 SH나 LH가 사갈 땅은 기부 체납받고 건축비로 사가는데 이 건축비가 내가 실제 지불한 건축비대를 안 사가거든요. 따져보면 그래서 이득이 아닌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득이 아니야. 실질적으로 보면. 근데 3천 추가 부담금 예를 들어 500만 원, 1,000만 원 덜 냈다고 해서 내가 혜택이 된 게 아니라 닭장처럼 보고 사는 집은 앞으로 이 집이 무너질 때까지 계속이잖아. 한 번 늘어난 밀도는 줄일 수가 없다니까요. 용적률 500%로 이번에 재건축하고 재개발 해놓으면 그 다음엔 그냥 계속 닭장이야. 그렇죠. 할 수가 없어. 용적률이 늘어난 건 어떻게 안 돼. 그래서 용적률을 쥐고 있는 게 사실은 현명한 재테크지. 공공 재개발도 일반 재개발할 수 있으면 아니 300%, 250%만 받아서 재개발해서 아파트 지으면 그게 쾌적하지. 뭐하러 400%, 500%에서 집 지어. 그러겠죠. 네? 일반 분양 비싸게 할 수 있어?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다 틀어막았잖아. HUG가. 분양가, 일반 분양 늘어나는 게 행복하지도 않다니까요, 지금은. 왜냐하면 분양가를 억지로 억눌러 놔가지고 조합원 분양가보다 비싸게 일반. 그래서 사실은 공공재개발이고 공공재건축이고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장사야. 그래서 재건축이 안 하겠다고 사전 컨설팅도 안 받겠다라고 얘기 나온 건 제정신이 똑바로 박힌 거야. 이걸 고민했다는 자체가 개발 사업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얘기야. 당연히 안 하는 게 맞고 안 했죠. 재개발은 지금 왜 하고 있어? 할 수 있는 우리 동네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공공 재개발밖에 없으니까 동아줄 하나 내려왔으니까 야, 동아줄 잡자. 지금 가고 있는 거야. 근데 내년에 서울시장이 바뀌면 예를 들어 친재개발 서울시장님이 와서 서울시의 재개발을 좀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시 추진. 또는 뉴타운 할게요. 도시재생, 아이씨, 도시재생은 지난 10년간 봤을 때 실패한 도시정비의 담론입니다. 전향적인 이명박 시장님이 2002년에 했던 것처럼 이 지하철역도 다 와 있고 여기에 이 낙후된 지역들을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으로 재개발해서 신도시처럼 잘 갖춰진 기반시설이 갖춰진 지역의 뉴타운으로 바꾸겠습니다. 이 소리를 해. 그래서 시장이 돼. 그러면 또 패러다임이 바뀌면 공공재개발시 왜 해? 우리는 그냥 재개발 할래요. 그러겠지. 정비구역 지정 요건? 지금 너무 강화가 되어 있는데 강화 완화 이거는 시장 상황에 따라 가는 거예요. 지금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다들 난리라고 하잖아. 그러면 재정비 촉진 특별법에 보면 완화해가지고 정비구역 지정 요건 완화해서 노후도 접도율, 노후도는 완화 못하지만 호수밀도 접도율, 과소필지 20%까지 완화해서 옛날에 다 구역 지정 받았거든요. 법 개정해서 법 개정 안 되더라도 될 수 있는 범위 내는 일반 재개발 할 수 있지. 그럼 공공재개발 뭐하러 해? 하겠어요? 내가 조합원이야. 예를 들어 공공재개발도 할 수 있고 재개발도 할 수 있대. 뭐 할 거예요? 뭘 뻔한 대답을 물어요? 그래, 공공재개발 안 해, 그러면. 지금 동아줄이 공공재개발에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지, 재개발에 문이 열리면, 야, 저 옛날 똥차야. 좋은 차였는데 왜 저 찼다냐? 안 간다고. 그래서 이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내년에 굉장히 큰 포인트들이 맞춰져 있어요. 굉장히 큰 변수고 엄청 뜨겁습니다. 이번에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 한다 그랬는데, 일부만 할 거예요. 다 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야. 그러나 앞으로 이 도시 정비의 패러다임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바뀔 수 있다. 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 지난번에 이 공공 재건축 얘기 나왔을 때 했었던 얘기가 이런 걸 누가 동의하냐 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한편으로는 이참에 임대 아파트를 좀 확보하고 싶다. 주택 공급 물량을 좀 주고 싶다. 뭐 이런 식의 정부 의지가
개입돼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으로 뻗어나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본인들이 돈 내서 집 지으면 될 것을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정책이 공공이 개입된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저는 이게 공공 재개발 재건축이 손잡고 하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 내놔 거의 그런 느낌이잖아. 이거 공공 재개발도 사업 시행자가 민간 조합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 시행자를 LH 아파트, SH 아파트 져야 돼. 그렇죠. 그리고 이 걔네가 사업 계획을 이 공기관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쫓아다닐 수밖에 없다고요. 자, 7번째 이야기입니다. 1억세 10억 원이 올렸다. 어우, 1년세. 자극적이다 진짜. 1억세가 아니라 1년세. 1년세. 아, 죄송해요. 발음이 샜나요? 네. 1년세 10억 원이 올랐다. 펄펄 끓는 부산 재건축 이야기입니다. 제목이 엄청 자극적이더라고요. 이거 보고 기절한 줄 알았습니다. 자, 내용은 그렇습니다. 부산 아파트 값이 폭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불과 1년 만에 10억 원 이상 오른 것도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11월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이후 매수세가 늘었고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집값이 크게 오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단지가요. 부산 수영구 남천동의 삼익비치가 지난해 11월 실거래가가 9억 원이었는데요. 1년 전 실거래가보다 10억 원 오른 19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다는 얘기. 자,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해운대구 우동 3호 가든 맨션입니다. 여기는 지난해 10월까지 실거래가가 5억 원을 기록을 했으나 1년 만에 시세가 2배 수준으로 뛰어서 10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원인으로 부산 주요 지역 재건축 아파트 값이 1년보다 이 2배 수준으로 오른 것이 규제 지역 해제, 그리고 이에 따른 매수세 유입, 그리고 활발한 정비 사업 추진 때문이다. 세 가지 이야기를 들고 있어요. 자, 지난해 11월에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를 조정 대상 지역에서 제외했죠. 거기에 따라서 매수세는 곧장 유입됐고요. 집값은 급격히 오르기 시작됐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난 12월 해운대구는 2.34% 올랐고요. 수영구, 동래구도 각각 1.71%, 1.39% 상승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다가 올해 들어서는 상승 하락을 반복하다가 최근 부산 전역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고 하는데요. 비규제 지역 풍선 효과에 따른 재건축 매수세가 본격 활성화 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요. 거기에 따라 일부 사람들은 1년간 아파트값이 2배 수준으로 올랐으면 다시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부산을 조정 대상 지역에 다시 지정해달라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부산에 살면서 이런 폭등은 처음 본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도 부산 시장 이럴 가능성이 좀 있을지, 규제 지역으로 재지정될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또 지정하지 않을까요? 재지정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예상됩니까? 그러니까 이때 서울 수도권의 영향 보면 그러니까 나 그 얘기하고 싶었어. 규제 지역 지정했다고 가격이 꺾이지는 않았잖아요. 맞아. 근데 지방은 조금 힘이 또 달라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게 지금 얘기에서 언급됐던 지역들, 뭐 3호 가든 맨션이나,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급등한 지역들은 소위 말하는 해수동,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부산의 1타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로 비교하면 강남, 서초, 송파예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지역들의 재건축 또는 이제 이런 단지에서 바다 오션뷰가 나온 메인 단지들, 이런 단지들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확 튀어 올랐거든요. 그리고 그 바닷가에 재건축을 통해서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라인들, 이런 것들, 또는 그리고 좀 짓고 있는 신축들, 이런 애들이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메커니즘은 똑같은 거예요. 이제 지금 그런 것들이 튀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재건축 이런 것들, 투기과열지구 재지정되면 이제 사실 작년 초에 부산을 한번 싹 훑고 오면서 다 보고 왔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좀 설마 부산이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는, 그러니까 그때는 해수동은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이었죠. 조정 대상 지역이었죠. 그 당시에는. 근데 지금 조정 대상 지역만 지정할지 아니면 투기과열 지구까지 지정할지 모르겠으나, 뭐 이런 상황이면 투기과열 지구 지정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죠. 예, 그렇게 되면 부산에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규제가 들어가요. 맞아. 재당첨 제한이라든가 조합원지 양도 금지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거래가 제한되고 또는 분양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투기과열 지구 지정되면 뭐 있어요? 2년 실거주의무. 그렇죠. 이제 작살나는 그런 상황들, 시나리오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 상황은 이게 지금 아까 앞서 우리 언급할 때 부산 얘기한 게 아니라 지방이 다 지금 뭐 전체적으로 뜨거운 지역들, 특히 광역시들이라든가 핵심 지역들 맞아. 뜨겁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흐름 하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투기과열지구 지정까지 센 규제가 나가게 되면 이제 규제에 따른 어떤 제한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산 지역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규제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공부를 하셔라. 그리고 뭐 지금 부동산 가격에 대해 모르겠어요. 내년 5월에 부산 선거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서 후보를 낸다고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규제 지역을 지정 안 할지 또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규제 지역을 지정할지. 왜냐하면 저는 몰랐는데 지금 왜 규제 지역 지정 안 하냐. 국토교통부 여론광장에 지정 요구가 펼치고 이거는 누가 하겠어요? 그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소유자, 그러니까 매수 대기자 이런 분들 매수 대기자? 집값 좀 떨어져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아무튼 어떤 판단을 하실지 모르겠으나 그런 선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배제하고는 이렇게 뜨겁다라고 하면 규제적 지정 가능성도 되게 있어. 최근에 사실 이제 이런 기사를 몇 개 봤어요. 뭐 여기 지금 재건축만 얘기했지만 용호동에 보면 수영구 마주보고 있는 게 남구 용호동이거든요. 그쪽에 보면 W 아파트 이런 데들도 뭐 3개월 만에 10억이 올라서 거래된 사례가 1년이 아니라 3개월 만에 10억 올라서 거래된 사례도 있다라면 그게 커뮤니티 등에 이슈화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상승세가 이렇게 가파르고 무섭게 높은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게 계속 언론에서 회자가 되고 그러면 국토부라고 이걸 놓고 안 볼 수 없겠어요. 지금 비슷한 지역이 김포거든요. 수도권에서는 김포가 뭐 몇 달 만에 얼마 올랐네. 지금도. 자꾸 언론에서 소비가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런 언론에서 나오는 거를 신경 안 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다음번 만약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뭐 좀 약간 좀 뜨거운 지역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부동산 대책이 나온다고 하면 이렇게 지금 규제에 빠져 있지만 가격이 오른 지역들이 규제 지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세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이 내용을 보면서 이게 작년 8, 9월? 그때 시점이 소장님 얘기하시는데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지정해놓고 사람들이 빠지면서 처음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그 3개 구를 지정을 하고 그랬더니 이제 인근에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막 피가 엄청나게 붙어서 거래가 되고 그래서 이제 풍선 효과다 이런 얘기를 별별사에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작년 9월, 8, 9월쯤 돼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죽어요. 그랬더니 이제 해제해달라 이렇게 해갖고 못하겠다. 대출이 안 되니까 정상적인 거래도 안 된다. 그래서 해제를 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죽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다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다시 묶으면 똑같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인근 단지로 또 번져나가는 거죠. 해제, 얘기했던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면서 오션뷰가 되는 곳. 이런 곳으로 또 다시. 그러니까 똑같이. 풍선 효과가 부산 안에서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가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개인적으로 볼 때 김포가 지정이 안 되는 것도 저는 아직도 의아하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부산도 지정이 안 되는 게 아직도 의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이게 정량적 요소를 채웠다라고 한다면 규제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해주고, 어떨 때는 안 해주고, 이게 좀 인가권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재량권이니까, 그거를 제가 일개 개인이 그 높으신 분들의 의지를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거 인가권의 남용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거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바로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동시에 들면서 한편으로는 부산 중개시장은 대혼란이 찾아오겠구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와 같은 일들을 얼마나 또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볼까 이런 생각을 동시에 세 가지를 하게 됐는데요. 아무튼 잘 판단하시겠지 뭐. 네. 그러니까 그죠? 네. 자, 오늘 7가지 이야기 쭉 나눠봤는데, 각기 다양한 소식들 가지고 전해져 봤습니다. 매주 기사 픽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세요. 고생이 많습니다. 저야 와서 1시간 떠들다 가면 되지만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 잘 준비하시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예 그렇진 않네. 그렇게까지 고생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기왕이면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꼽아보고 있는데요. 아무튼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